액체 암석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솟아올라 지각을 뚫고 나옵니다. 또한 지구 내부의 증기는 화면처럼 풀륨으로 배출되는데 안전 밸브 같은 역할이죠. 하와이의 화산은 지피 아래의 뜨거운 풀륨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맨틀 바닥의 물질이 지구핵에 의해 가열되기 때문인데 지구핵은 섭씨 2000도에 이릅니다. 열이 가해지면 팽창하게 되어 맨틀 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가정집에서 장식용으로 쓰는 라바 램프가 좋은 예입니다. 라바 램프는 지구 맨틀의 모습을 재현한 램프인데 맨틀은 핵과 지각 사이의 층이죠. 가열된 암석은 상승하고 지표의 차가운 물질은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 하며 마그마는 지표로 나와 용암이 되어 흐릅니다. 하와이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지대죠.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만 액체의 용암이 무척 많이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포호 2호이라 불리는 지형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끈적거리는 지대가 되죠. 용암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 방향을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는 길목에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화산에서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고 나면 거대한 동굴이나 터널을 만든다고 추정했습니다. 번의 탐험대는 이렇게 발생된 터널을 따라 지구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칩니다. 악셀 교수와 한스는 지구 중심 가까이에서 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파시켜 나가기로 했죠. 번은 지구에 갇힌 용암이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압력은 화산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파는 위험한 발상이었죠. 황당한 얘기지만 화산 폭발로 인해 주인공들은 아무런 상처 없이 지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지구의 자정작용입니다. 맨틀의 대류 현상으로 암석이 화산 근처에 다다르고 결국 지표로 쏘아 올려지는 거죠. 현대의 화산학자들은 화산 내부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는 가봤죠. 팀 엘리어트는 이 먼 땅에서 화산을 연구 중입니다. 지구 화학자인 저희는 모든 것이 식은 후에 샘플을 채취합니다. 화산 폭발을 예고한다는 것은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어려워 보입니다. 용암 샘플을 보면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은 복잡합니다. 또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을 때마다 변하죠. 이렇듯 격변하는 지하 세계를 연구하는 팀 엘리어트에게는
모든 샘플이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정밀하고도 세심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 일단 용암 샘플을 기계에 넣어 부수는데 번이 이 기계를 봤다면 흥미로워했겠죠. 우선은 용암을 여러 조각으로 쪼갭니다. 다음으로 고운 분말이 되도록 부수죠. 다음 단계는 철저한 주의를 요합니다. 분말을 용해하는 데 사용하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은 살과 뼈를 녹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 모든 암석 부분은 제거되고 주요 물질만 남습니다. 이 물질들이 팀의 주된 관심사죠. 이제 샘플을 가열시켜 산을 모두 증발시켜 버립니다. 원하는 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해낸 다음 질량 분광계로 동위 원소비를 분석합니다. 어디서 온 것이든 이름이 같은 성분은 화학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질량 분광계로 이들을 구분할 수 있죠. 팀은 이에 따라 샘플의 원산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것은 아주 깊은 곳에서 왔군요. 멘틀과 핵의 경계선에서 온 샘플은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으며 이러한 깊이의 분석에는 지진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지진학자들은 가보지 않고도 지구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폭발음은 음성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충격파가 암석에 도달하게 되면 지표로 다시 반사됩니다. 암석의 종류에 따라 반사하는 속도가 다르므로 지진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지형을 볼 수 있는 거죠. 현대 기술로 지구 중심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소리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진학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것을 MIT의 로버트의 얘기를 들어보죠. 지진학은 지구 내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론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으며 관측법도 나날이 발전하여 이젠 아주 세밀한 영상을 볼 수 있죠. 지진학은 초음파 검사와도 비슷합니다. 뱃속의 아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소리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다양한 속도로 통과하여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검사기는 자체적으로 소리를 발생시키지만 지진학은 약 2분 간격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소리를 이용합니다. 지진의 소리. 우린 그 대부분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 매년 100만여 건이 발생하며 이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지구 내부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진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연구의 대상입니다. 지진파는 초음파와 비슷합니다. 지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아무도 볼 수 없는 지구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지진파는 먼저 지구의 표면층인 지각을 지나갑니다.
어떤 곳은 6.4km에 불과한 지각이 우리를 뜨거운 마그마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온도는 3000도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암석은 부분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4800km 밑의 지구 핵은 그 온도가 상상을 뛰어넘는 7000도에 달합니다. 초대형 핵 발전기이며 우리 행성의 원동력입니다. 아래로 움직이는 물질이 가장 잘 보이며 핵과 멘틀의 경계선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지구 중심의 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과 그 변화폭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학자는 암석을 영상화하며 암석학자는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을 재현하여 암석을 만듭니다. 이제 이 샘플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미네랄에 칼슘과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이지요. 미네랄에 따른 이러한 원소들의 구성은 압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구 압력을 재현하여 이러한 샘플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미네랄 성분이 변하게 되며 압력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샘플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버나드가 이러한 실험에 사용하는 모루는 텅스턴 카바이드로 만든 겁니다. 아주 단단해서 드릴의 재료로 쓰이죠. 아주 작은 샘플을 세라믹 튜브에 넣고 사방을 특수한 벽돌로 막아버립니다. 이 특수 벽돌은 모든 압력을 샘플에 집중시켜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버나드는 지구의 거대한 압력을 재현하는 거죠.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압력을 500톤으로 올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이는 통에 전류를 가해서 온도를 섭씨 1700도까지 끌어올립니다. 마치 피자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기분일 겁니다. 열과 압력이 적당했다면 원소들은 서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로써 그가 연구하는 미네랄이 탄생하는 거죠. 이제 원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지표보다 압력이 25만 배에 달하는 지하 700km 지점의 샘플입니다. 번뇌 시대 이후로 과학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발생 기원과 변화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죠. 지식의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주로 32만 킬로미터를 나간 것에 반해 지구 내부로는 11km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기술과 지식이라면 충분히 지구 중심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구 중심까지 터널을 뚫는다면 그 보상은 거대하겠죠. 발전소도 필요 없을 겁니다. 지구의 에너지는 끝이 없을 테니까요. 또한 무료이며 공해도 없을 겁니다. 위험한 물질을 이곳에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원도 엄청납니다. 그냥 지표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지구를 관통하는 초고속 이동 수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 지하철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이 터널은 공사 기간이 5년 걸렸으며 길이가 48km입니다. 지구 중심까지는 6,400km입니다. 게다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일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모험이라면 정말 재밌겠군요.
가능만 하다면 전 갈 겁니다. 다음으로 지구 중심까지 관통하는 캡슐을 만들고 있는 팀을 소개합니다. 오늘날의 터널 굴착 장비는 상당히 첨단화되어 땅을 뚫는 동시에 터널을 포장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장비로도 지구 중심까지 가기에는 무리입니다. 브라이언 크라크는 세계적인 터널 전문가입니다. 지구 중심까지 뚫는다면 다양한 물질들을 만나겠군요. 일단은 부드러운 땅에서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안반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의 변화에 따라 암석의 특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암석을 갈고 부수기 위해서는 텅스텐 가바이드 재질의 날이 달린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최신 굴착기들은 시간당 0.6m를 뚫습니다. 하루 24시간 이 속도로 뚫는다면 지구 중심까지는 1000년이나 걸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터널 굴착기는 아주 큰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 굴착용 날이 달린 채로 지구 중심을 향해 돌진하겠지요. 또한 부드러운 땅을 헤집으며 파내려가는 굴착기의 날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부의 조종수와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파편 조각들은 파이프를 통해 지표로 보내지겠죠. 터널에서 나오는 파편 조각들의 양은 엄청날 것입니다. 파편을 처리하려면 시간당 4대의 대형 트럭이 필요하며 하루에 100대, 총 3,600만 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직선으로 뚫었을 때의 얘기겠죠. 또한 새로운 개념의 운송수단을 설계해야 할 텐데 지구 내부의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캡슐이 될 수도 있겠죠. 지구 내부로 1km 내려갈 때마다 온도는 섭씨 30도가 상승하는데 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암석은 높은 온도에 의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지만 사람들이 터널 굴착기 내부에서 일을 하려면 온도를 제어하거나 원격으로 모든 걸 제어해야 합니다. 조금씩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압력도 큰 장애물이죠.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환경을 비교하자면 지구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우주 여행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온도와 압력이 엄청나겠죠. 우주나 바다를 탐험하는 것보다 훨씬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특히 지구 내부의 압력은 너무 높아서 찌그러지지 않을 만한 이동 수단을 설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몇 킬로미터만 내려가도 현대 기술로는 극복하지 못할 압력이 되니까요. 점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린 이미 첨단 운송수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주 기술을 이용하여 지구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구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도와 압력입니다.
그러한 극심한 온도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로는 현재 우주선에 사용되는 세라믹 타일이나 탄소 또는 탄소 기반의 신물질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라믹이나 탄소는 열은 견딜 수 있어도 강도가 약하며 금속은 강하지만 대부분의 금속은 약 250도에서 녹아버립니다. 지구 핵의 온도는 아마 14,000도일 것이고 캡슐을 만들거나 보호막을 제작하려면 신물질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간적인 측면에서 극심한 온도에 단시간만 노출된다면 어느 정도의 열 수용력만 있어도 열이 내부로 흡수된다 해도 녹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물질은 다이아몬드이지만 다이아몬드도 섭씨 2900도에서는 녹죠. 따라서 재료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최고의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캡슐의 크기만큼 거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물론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압력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크겠죠. 다이아몬드로 캡슐 하나를 통째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한다면 흥미로울 뿐더러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캡슐이 견디기 위해서는 계속 냉각을 시켜야 합니다. 가장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캡슐과 열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먼 미래엔 어쩌면 기술이 발달되어 열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탄소 음극 튜브 같은 기술로 아주 긴 튜브를 캡슐을 따라 함께 내려가게 하면서 특수한 냉각제를 수천 킬로미터 아래까지 보내 열을 식히거나 열을 뽑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냉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캡슐이 그 극심한 열에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태양 표면을 떠다닐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 꼴입니다. 온도는 정말 엄청나겠죠. 지구의 중심은 태양 표면만큼 뜨겁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주 역시 위험한 곳이지만 대부분 뜨겁지는 않습니다. 진공이며 공기가 없죠. 하지만 만들어내면 그만입니다. 또한 진공에서는 우주선과 우주복이 엄청난 압력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주 여행도 쉽지는 않지만 지구 내부로의 여행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죠. 200년마다 이 도시는 파괴적인 지진에 시달립니다. 이번 지진도 임박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1200만 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기존의 기술을 사용하는 터널 굴착기는 지구 중심에 도달하기도 전에 열과 압력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지구 내부로 32km만 들어가도 녹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면 캡슐을 지구 내부로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지구에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대륙 이동의 힘이죠. 대륙 이동설 또는 판구조 이론은 번스가 죽은 지 100년 후인 1960년대에 처음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이론들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대륙들은 처음에는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륙은 지구 위를 이동하는 판에 얹혀 있다는 거죠. 판들은 아직도 움직입니다. 앞으로 2000만 년이 지나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곳은 산 안드레아 단층입니다. 두 판들이 서로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로 말이죠. 대부분 부드럽게 지나치지만 가끔 서로 걸리기도 합니다. 이로써 지진이 발생합니다. 판들은 지나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갑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러하죠. 조용해 보이지만 지하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태평양 판과 아시아가 서로 부딪히고 있죠. 그림 같은 전경 아래에서는 태평양 판이 아시아 아래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를 섭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화산뿐만 아니라 지진 역시 활발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의 화산은 점잖아 보입니다.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언젠가 섬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르니까요. 캡슐로 일본의 땅속 깊숙이 가본다면 일본의 화산이 하와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kilauea 화산은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이 용암의 형태로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 요인이 다른데 바로 섭입 때문이죠. 섭입은 지각을 구부리고 부러뜨리기 때문에 해수가 흘러듭니다. 뜨거운 암석과 찬물은 폭발을 초래하죠. 섭입은 지진에도 영향을 줍니다. 테츠로 우라베는 도쿄대학의 교수입니다. 6,000명을 죽인 1995년의 지진으로 그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는 지진 예측을 연구합니다.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왼쪽 끝에 위치하며 태평양의 바닥 지판이 열도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적인 상태로 인해 화산이나 지진 같은 자연 재앙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1995년에는 고베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6,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뜻밖의 사건이었죠. 모든 지진학적 방법으로도 지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구 속을 여행하는 이 캡슐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만 많다면야 캡슐을 태평양 판에 묻고 수백만 년을 기다려도 되겠죠. 그러면 대륙 이동과 섭입에 의해 일본 아래로 들어갈 겁니다. 캡슐이 들어가 있는 암석은 고체지만 움직입니다. 멘틀은 고체이면서도 매년 수 센티미터씩 움직입니다. 하지만 유리처럼 망치로 때리면 부서지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240km 아래에서 판들은 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 판이 부서져서 미끄러지기까지 엄청난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층 구조 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진 센서망을 갖고 있습니다. 1,700개의 지하 센서가 지각과 멘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읽어냅니다. 데이터는 중앙 모니터링 센터에 보내지고 아주 작은 징조도 기록됩니다. 아무리 작은 지진도 3차원으로 나타내주죠. 이들의 목적은 미래의 지진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지진이 이곳 도쿄에 올 차례니까요. 도쿄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입니다. 200년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는 지구의 네 지판이 만나는 교차점 바로 위에 있는데 판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지진에 민감한 이유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현재 상황은 위태로우며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지판까지 9.6km를 뚫어야만 합니다. 저지는 일본 초심층 시추 사업 및 지구 과학 실험의 약자로 섭입 구역까지 약 10km의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어떨까요? 저지 프로젝트의 해당 지역은 아주 활성적이며 10km 깊이에서 온도는 300도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온도로 인해 시추 작업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캡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의 온도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발전된 기술이 필요하죠. 지구 중심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거대한 원자로일까요? 지구 중심으로 가는 길에 캡슐은 녹은 철로 이루어진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이 바다는 내핵 주위를 돌면서 자기력을 발생시키죠. 1%의 자기력만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먼 우주 밖에 자기 보호막을 쳐주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에너지가 생성될까요? 제러미 블록스햄은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조사하면서 누구나 갖는 의문점은 이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20억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원인과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한 지구 물리학자가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마빈 헤른도는 지구의 중심에 천연의 원자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의 가장 큰 의문점 중 하나는 도대체 지구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45억 년 동안 냉각되고 있는 철 덩어리라고 믿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자기 보호막을 만들고 대륙을 움직이며 화산과 지진을 발생시키니까요. 헤른도는 뭔가 강력한 것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제안한 이론 중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측정한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지구의 원자로가 내뿜는 출력이 변하여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으로 지구의 격변기를 설명할 수도 있을까요?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요? 만년설이 녹는 이유가 이 원자로와 관련이 있을까요? 철로 이루어진 핵과는 달리 원자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원자로는 스스로 가동을 했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력이 변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죠. 헤른돈의 이론은 논란거리이며 그의 이론에 대한 반박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자기장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며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변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스템은 농구공만한 크기이며 결과는 아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름이 3m에 이르는 굴을 액체 나트륨으로 채운 보다 큰 시스템을 계획 중입니다. 15톤에 이르는 양이죠. 이 실험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지만 결과는 실제 지구 내부의 현상에 더욱 근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캡슐은 이제 자유낙하를 하며 지구 중심을 향해 고속으로 이동 중입니다. 센서로부터 다소 덜컹거릴 거라는 신호가 옵니다. 지하 2,800km, 캡슐이 멘틀과 외핵의 경계선에 다다릅니다. 이곳의 뜨거운 온도는 캡슐을 감싸고 있는 특수 보호판을 모두 녹여버립니다. 이제 자체 추진력을 이용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캡슐이 액체 외핵 속을 뚫고 나아갑니다. 이제 고체 상태인 내핵으로 들어가야 하죠. 이곳은 지표의 400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압력으로 인해 고체 상태가 됐습니다. 또한 10억 암페어의 전기가 핵 내부를 흐릅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구의 중심이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중력이 없습니다. 버니 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젊은 독자들로 하여금 과학과 공학, 탐험에 열정을 바치게 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와 잠수함, 라디오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죠. 그의 소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20세기 초, 버니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미래에 줄 지대한 영향력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불멸과 영원한 젊음을 향하여. 버니 이번에도 옳았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지구 중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지구 중심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구 중심까지 터널을 뚫는다면 그 보상은 거대하겠죠. 발전소도 필요 없을 겁니다. 지구의 에너지는 끝이 없을 테니까요. 또한 무료이며 공해도 없을 겁니다. 위험한 물질을 이곳에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원도 엄청납니다. 그냥 지표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지구를 관통하는 초고속 이동 수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고속 지하철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이 터널은 공사 기간이 5년 걸렸으며 길이가 48km입니다. 지구 중심까지는 6,400km입니다. 게다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일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모험이라면 정말 재밌겠군요. 가능만 하다면 전 갈 겁니다. 다음으로 지구 중심까지 관통하는 캡슐을 만들고 있는 팀을 소개합니다. 오늘날의 터널 굴착 장비는 상당히 첨단화되어 땅을 뚫는 동시에 터널을 포장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장비로도 지구 중심까지 가기에는 무리입니다. 브라이언 크라크는 세계적인 터널 전문가입니다. 지구 중심까지 뚫는다면 다양한 물질들을 만나겠군요. 일단은 부드러운 땅에서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안반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의 변화에 따라 암석의 특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암석을 갈고 부수기 위해서는 텅스텐 가바이드 재질의 날이 달린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최신 굴착기들은 시간당 0.6m를 뚫습니다. 하루 24시간 이 속도로 뚫는다면 지구 중심까지는 1000년이나 걸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터널 굴착기는 아주 큰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 굴착용 날이 달린 채로 지구 중심을 향해 돌진하겠지요. 또한 부드러운 땅을 헤집으며 파내려가는 굴착기의 날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부의 조종수와 분리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파편 조각들은 파이프를 통해 지표로 보내지겠죠. 터널에서 나오는 파편 조각들의 양은 엄청날 것입니다. 파편을 처리하려면 시간당 4대의 대형 트럭이 필요하며 하루에 100대, 총 3,600만 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직선으로 뚫었을 때의 얘기겠죠. 또한 새로운 개념의 운송수단을 설계해야 할 텐데 지구 내부의 극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캡슐이 될 수도 있겠죠. 지구 내부로 1km 내려갈 때마다 온도는 섭씨 30도가 상승하는데 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암석은 높은 온도에 의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지만 사람들이 터널 굴착기 내부에서 일을 하려면 온도를 제어하거나 원격으로 모든 걸 제어해야 합니다. 조금씩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압력도 큰 장애물이죠.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환경을 비교하자면 지구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우주 여행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온도와 압력이 엄청나겠죠. 우주나 바다를 탐험하는 것보다 훨씬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특히 지구 내부의 압력은 너무 높아서 찌그러지지 않을 만한 이동 수단을 설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몇 킬로미터만 내려가도 현대 기술로는 극복하지 못할 압력이 되니까요. 점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린 이미 첨단 운송 수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주 기술을 이용하여 지구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구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도와 압력입니다. 그러한 극심한 온도에 대응할 수 있는 재료는 현재 우주선에 사용되는 세라믹 타일이나 탄소 또는 탄소 기반의 신물질밖에 없습니다. 캡슐로 일본의 땅속 깊숙이 가본다면 일본의 화산이 하와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킬로에야 화산은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이 용암의 형태로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그 요인이 다른데 바로 섭입 때문이죠. 섭입은 지각을 구부리고 부러뜨리기 때문에 해수가 흘러듭니다. 뜨거운 암석과 찬물은 폭발을 초래하죠. 섭입은 지진에도 영향을 줍니다. 테츠로 우라베는 도쿄 대학의 교수입니다. 6,000명을 죽인 1995년의 지진으로 그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는 지진 예측을 연구합니다.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왼쪽 끝에 위치하며 태평양의 바닥 지판이 열도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적인 상태로 인해 화산이나 지진 같은 자연 재앙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1995년에는 고베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6,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뜻밖의 사건이었죠. 모든 지진학적 방법으로도 지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구 속을 여행하는 이 캡슐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만 많다면야 캡슐을 태평양판에 묻고 수백만 년을 기다려도 되겠죠. 그러면 대륙 이동과 섭입에 의해 일본 아래로 들어갈 겁니다. 캡슐이 들어가 있는 암석은 고체지만 움직입니다. 멘틀은 고체이면서도 매년 수 센티미터씩 움직입니다. 하지만 유리처럼 망치로 때리면 부서지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240km 아래에서 판들은 서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한 판이 부서져서 미끄러지기까지 엄청난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층 구조 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진 센서망을 갖고 있습니다.
1700개의 지하 센서가 지각과 멘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읽어냅니다. 데이터는 중앙 모니터링 센터에 보내지고 아주 작은 징조도 기록됩니다. 아무리 작은 지진도 3차원으로 나타내주죠. 이들의 목적은 미래의 지진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지진이 이곳 도쿄에 올 차례니까요. 도쿄의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입니다. 200년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는 지구의 네 지판이 만나는 교차점 바로 위에 있는데 판들은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지진에 민감한 이유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현재 상황은 위태로우며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지판까지 9.6km를 뚫어야만 합니다. 저지는 일본 초심층 시추 사업 및 지구 과학 실험의 약자로 섭입 구역까지 약 10km의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어떨까요? 저지 프로젝트의 해당 지역은 아주 활성적이며 10km 깊이에서 온도는 300도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온도로 인해 시추 작업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캡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의 온도와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발전된 기술이 필요하죠. 지구 중심에서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거대한 원자로일까요? 지구 중심으로 가는 길에 캡슐은 녹은 철로 이루어진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이 바다는 내핵 주위를 돌면서 자기력을 발생시키죠. 1%의 자기력만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먼 우주 밖에 자기 보호막을 쳐주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에너지가 생성될까요? 제러미 블록스햄은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조사하면서 누구나 갖는 의문점은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라믹이나 탄소는 열은 견딜 수 있어도 강도가 약하며 금속은 강하지만 대부분의 금속은 약 250도에서 녹아버립니다. 지구 핵의 온도는 아마 14,000도일 것이고 캡슐을 만들거나 보호막을 제작하려면 신물질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간적인 측면에서 극심한 온도에 단시간만 노출된다면 어느 정도의 열 수용력만 있어도 열이 내부로 흡수된다 해도 녹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물질은 다이아몬드이지만 다이아몬드도 섭씨 2900도에서는 녹죠. 따라서 재료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한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최고의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캡슐의 크기만큼 거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물론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압력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크겠죠. 다이아몬드로 캡슐 하나를 통째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한다면 흥미로울 뿐더러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캡슐이 견디기 위해서는 계속 냉각을 시켜야 합니다.
가장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캡슐과 열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먼 미래엔 어쩌면 기술이 발달되어 열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탄소 음극 튜브 같은 기술로 아주 긴 튜브를 캡슐을 따라 함께 내려가게 하면서 특수한 냉각제를 수천 킬로미터 아래까지 보내 열을 식히거나 열을 뽑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냉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캡슐이 그 극심한 열에 노출되는 시간입니다. 태양 표면을 떠다닐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 꼴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나겠죠. 지구의 중심은 태양 표면만큼 뜨겁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주 역시 위험한 곳이지만 대부분 뜨겁지는 않습니다. 진공이며 공기가 없죠. 하지만 만들어내면 그만입니다. 또한 진공에서는 우주선과 우주복이 엄청난 압력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주 여행도 쉽지는 않지만 지구 내부로의 여행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죠. 200년마다 이 도시는 파괴적인 지진에 시달립니다. 이번 지진도 임박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1200만 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기존의 기술을 사용하는 터널 굴착기는 지구 중심에 도달하기도 전에 열과 압력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지구 내부로 32km만 들어가도 녹아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면 캡슐을 지구 내부로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지구에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대륙 이동의 힘이죠. 대륙 이동설 또는 판구조 이론은 번스가 죽은 지 100년 후인 1960년대에 처음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이론들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대륙들은 처음에는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륙은 지구 위를 이동하는 판에 얹혀 있다는 거죠. 판들은 아직도 움직입니다. 앞으로 2000만 년이 지나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곳은 산 안드레아 단층입니다. 두 판들이 서로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로 말이죠. 대부분 부드럽게 지나치지만 가끔 서로 걸리기도 합니다. 이로써 지진이 발생합니다. 판들은 지나칠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갑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러하죠. 조용해 보이지만 지하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태평양 판과 아시아가 서로 부딪히고 있죠. 그림 같은 전경 아래에서는 태평양 판이 아시아 아래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를 섭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화산뿐만 아니라 지진 역시 활발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의 화산은 점잖아 보입니다.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언젠가 섬 전체를 집어삼킬지도 모르니까요. 팀은 이에 따라 샘플의 원산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것은 아주 깊은 곳에서 왔군요. 멘틀과 핵의 경계선에서 온 샘플은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으며 이러한 깊이의 분석에는 지진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지진학자들은 가보지 않고도 지구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폭발음은 음성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충격파가 암석에 도달하게 되면 지표로 다시 반사됩니다. 암석의 종류에 따라 반사하는 속도가 다르므로 지진학자들은 지구 내부의 지형을 볼 수 있는 거죠. 현대 기술로 지구 중심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우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소리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진학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것을 MIT의 로버트의 얘기를 들어보죠. 지진학은 지구 내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론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으며 관측법도 나날이 발전하여 이젠 아주 세밀한 영상을 볼 수 있죠. 지진학은 초음파 검사와도 비슷합니다. 뱃속의 아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소리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다양한 속도로 통과하여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검사기는 자체적으로 소리를 발생시키지만 지진학은 약 2분 간격으로 일어나는 자연의 소리를 이용합니다. 지진의 소리. 우린 그 대부분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 매년 100만여 건이 발생하며 이는 과학자들로 하여금 지구 내부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진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연구의 대상입니다. 지진파는 초음파와 비슷합니다. 지구를 통과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아무도 볼 수 없는 지구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지진파는 먼저 지구의 표면층인 지각을 지나갑니다. 어떤 곳은 6.4km에 불과한 지각이 우리를 뜨거운 마그마로부터 지켜주고 있습니다. 온도는 3000도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암석은 부분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4800km 밑의 지구 핵은 그 온도가 상상을 뛰어넘는 7000도에 달합니다. 초대형 핵 발전기이며 우리 행성의 원동력입니다. 아래로 움직이는 물질이 가장 잘 보이며 핵과 멘틀의 경계선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지구 중심의 밀도가 매우 높다는 것과 그 변화폭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학자는 암석을 영상화하며 암석학자는 지구 내부의 열과 압력을 재현하여 암석을 만듭니다. 이제 이 샘플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미네랄에 칼슘과 알루미늄이 있기 때문이지요. 미네랄에 따른 이러한 원소들의 구성은 압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지구 압력을 재현하여 이러한 샘플에 높은 압력을 가하면 미네랄 성분이 변하게 되며 압력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샘플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버나드가 이러한 실험에 사용하는 모루는 텅스턴 카바이드로 만든 겁니다. 아주 단단해서 드릴의 재료로 쓰이죠. 아주 작은 샘플을 세라믹 튜브에 넣고 사방을 특수한 벽돌로 막아버립니다. 이 특수 벽돌은 모든 압력을 샘플에 집중시켜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버나드는 지구의 거대한 압력을 재현하는 거죠. 4시간에서 5시간이 지나면 압력을 500톤으로 올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이는 통에 전류를 가해서 온도를 섭씨 1700도까지 끌어올립니다. 마치 피자가 구워지기를 기다리는 기분일 겁니다. 열과 압력이 적당했다면 원소들은 서로 합쳐지게 되는데 이로써 그가 연구하는 미네랄이 탄생하는 거죠. 이제 원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지표보다 압력이 25만 배에 달하는 지하 700km 지점의 샘플입니다. 번의 시대 이후로 과학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발생 기원과 변화를 계속 발견해 나가고 있죠. 지식의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주로 32만 킬로미터를 나간 것에 반해 지구 내부로는 11km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기술과 지식이라면 제 암석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솟아올라 지각을 뚫고 나옵니다. 또한 지구 내부의 증기는 화면처럼 풀륨으로 배출되는데 안전밸브 같은 역할이죠. 하와이의 화산은 지피 아래의 뜨거운 풀륨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멘틀 바닥의 물질이 지구핵에 의해 가열되기 때문인데 지구핵은 섭씨 2000도에 이릅니다. 열이 가해지면 팽창하게 되어 멘틀 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가정집에서 장식용으로 쓰는 라바 램프가 좋은 예입니다. 라바 램프는 지구 멘틀의 모습을 재현한 램프인데 멘틀은 핵과 지각 사이의 층이죠. 가열된 암석은 상승하고 지표의 차가운 물질은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 하며 마그마는 지표로 나와 용암이 되어 흐릅니다. 하와이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지대죠. 자주 발생하기도 하지만 액체의 용암이 무척 많이 발생하여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포호 2호이라 불리는 지형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끈적거리는 지대가 되죠. 용암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 방향을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는 길목에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화산에서 이렇게 용암이 분출되고 나면 거대한 동굴이나 터널을 만든다고 추정했습니다. 번의 탐험대는 이렇게 발생된 터널을 따라 지구 중심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칩니다. 악셀 교수와 한스는 지구 중심 가까이에서 갈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파시켜 나가기로 했죠.
번은 지구에 갇힌 용암이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압력은 화산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파는 위험한 발상이었죠. 황당한 얘기지만 화산 폭발로 인해 주인공들은 아무런 상처 없이 지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은 지구의 자정작용입니다. 멘틀의 대류 현상으로 암석이 화산 근처에 다다르고 결국 지표로 쏘아 올려지는 거죠. 현대의 화산학자들은 화산 내부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는 가봤죠. 팀 엘리어트는 이 먼 땅에서 화산을 연구 중입니다. 지구 화학자인 저희는 모든 것이 식은 후에 샘플을 채취합니다. 화산 폭발을 예고한다는 것은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어려워 보입니다. 용암 샘플을 보면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은 복잡합니다. 또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을 때마다 변하죠. 이렇듯 격변하는 지하 세계를 연구하는 팀 엘리어트에게는 모든 샘플이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정밀하고도 세심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 일단 용암 샘플을 기계에 넣어 부수는데 번이 이 기계를 봤다면 흥미로워했겠죠. 우선은 용암을 여러 조각으로 쪼갭니다. 다음으로 고운 분말이 되도록 부수죠. 다음 단계는 철저한 주의를 요합니다. 분말을 용해하는 데 사용하는 플루오르화 수소산은 살과 뼈를 녹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 모든 암석 부분은 제거되고 주요 물질만 남습니다. 이 물질들이 팀의 주된 관심사죠. 이제 샘플을 가열시켜 산을 모두 증발시켜 버립니다. 원하는 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해낸 다음 질량 분광계로 동위 원소비를 분석합니다. 어디서 온 것이든 이름이 같은 성분은 화학적으로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질량 분광계로 이들을 구분할 수 있죠.